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박수밀 교수님과 함께 우리 역사 속의 탐독가들 만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고향에 내려가서 네.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아유, 명절답게 보내셨네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1월 1일이 두 번 있는 느낌이라 네.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에 뭔가 작심을 해도 네. 올해 안 갔던 분들이 다시 한번 작심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이제 이중과세를 지내는 게 이중과세, 그걸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나라의 특징이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그죠? 네, 작심 3일에 그쳐도 다시 또 결심을 할 수 있네요. 네. 네. 뭐 좀 새로운 거 결심하셨습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면서는 부모님 건강이 늘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늘 건강하기를 이렇게 빌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책도 써서 잘 팔리고,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논문도 쓰고 또 좋은 선생도 되고. 또 세상이 좀 더 희망이 생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발요. 네. 네. 그런 해가 정말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연암 박지원의 독서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이제 생각하는 것도 AI한테 많이 맡기는 시대인데 이럴 때 이제 스스로 읽고 비판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오늘은 이제 홍대용, 홍길주 두 분의 독서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3주차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연결성을 생각한 건데 지난번에 연암 박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동시대 연암과 가장 좀 절친했던 아주 뛰어난 사상가로 이제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고요. 또 이 19세기의 홍길주라는 인물이 그 연암을 가장 좋아하고 존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암 되기를 꿈꾼 사람인데 이런 의미를 생각해서 홍길주와 또 그다음에 이제 홍대용을 골라봤습니다. 네. 자, 그럼 한 명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대용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담원 이제 홍대용은 이제 이른바 이렇게 이제 실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고전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상가 그리고 이제 과학자입니다. 우리 저 고향인 천안에 가면은 홍대용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과학자로서의 위상이 있는 인물인데 또 흔히 박지원, 박제가 더불어 이렇게 북학파를 형성했던 인물인데 아마 이 홍대용을 홍대용이게 한 가장 중요한 게요.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이 이제 철학 산문이 있어요. 근데 이 의산문답에서 우리 이제 유학의 시대에 인간과 사물은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런 이제 인물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주장하고 또 이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구가 오히려 둥글다라고 이제 주장도 했고요. 의산문답에서 또 이 지구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 무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주 무한설도 있고 또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이제 이런 중화 사상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이 이 의산문답에 있어서요. 이 의산문답은 세계를 움직인 그 100대 책을 이제 예전에 EBS와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들이 했을 때 우리나라 책으로 3권 중에 하나가 뽑힌 게 바로 이 의산문답이 되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럼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도 돌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그럼 거의 조선의 갈릴레오에 가까운 맞아요. 네. 그래서 18세기에는 다 이제 우리가 유학의 의리론이라 해가지고 천원 지방설이라는 게 네. 이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반적인 의리론이었는데 오히려 홍대용은 그 시절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아주 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와, 이게 네. 본인이 연구해서 안 건가요?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을 보고 전파한 건가요?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진짜 생각이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 사람의 삶에는 어떤 자기의 생각과 어떤 그 삶을 바꾸는 그 결정적인 모멘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담원이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35살에 이제 숙부를 따라서 이제 해외여행, 그 북경의 사신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북벌이라고 해서 이제 청나라는 변발을 한 야만의 나라야. 또 우리에게 병자호란의 수치를 안겼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사신 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못 본 척해야 돼. 그러니까 말 섞지도 마. 그 땅을 밟는 것도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 이렇게 이제 강요하던 시절인데 담원은 그렇지를 않았고요. 이제 중국의 그 북경 유리창이라는 곳에서 그 항주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북경에 왔던 그 3명의 선비를 만나는데 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선비들이 이제 어떤 주자학 또 양명학, 불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담원이 좀 깨달아요. 아, 이게 주자학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상들도 이게 이제 어떤 일정한 진리를 갖고 있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단에도 진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점차 생각이 바뀌어 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의산문답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거를 쓰게 된 건데 처음에는 전통 성리학자였어요. 근데 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틀을 깨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 되냐면은 항주 세 선비와의 만남이 우리 이제 한중 교류사에서 한중 교류의 물꼬를 튼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이게 큰 사건이에요. 예. 야, 요새도 잘 안 되는 한중교류인데 네. 이때 벌써 이걸 해내셨네요. 그리고 그냥 뭐 만나서 뭐 농담 따먹게 하고 소주 한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되게 깊은 얘기들을 했네요. 그렇죠. 이제 학자들이다 보니까 어떤 사상, 뭐 어떤 거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많이 나누는 가운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럼 이 홍대용은 이 항주의 세 학자들과 네. 뭐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계속 교류가 이어지나요? 계속 이제 교류를 이어가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의형제를 맺어요. 그때 그 항주 세 선비가 바로 이제 엄성, 육비, 반정균이라고 하는 3명의 이제 학자거든요. 근데 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대용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홍대용의 인품에 크게 반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고향 항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죽을 때 그 담원이 선물로 준 먹을 가슴에 품고 죽었다고 합니다. 목향인가요? 네, 맞아요. 묵향이죠. 묵향을 맡으면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담원이 이렇게 물꼬를 튼 3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엄성, 엄성, 육비, 반정균. 요게 이제 그 훗날 뒤에 뭐 박제가, 연안, 박지원 이렇게 이제 뒤에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중국인 학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바로 담원과 항주 세 선비의 그 이제 이 사귐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1월 달에도요, 요 3사람의 고향인 그 항주 이제 서호를 답사 겸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네. 한번 어떤 곳인가 이제 보고 싶었죠. 네. 정말 크고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한 서호. 네, 맞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은 흔히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수저우, 항저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바로 항주가 이제 이 세 선비의 고향이고요.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항주 서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 그 화가로 유명한 김홍도도 자기의 호를 이렇게 서호로 삼기도 했고요. 또 많은 그림을 갖다 그림으로도 그리고 글을 통해서 그 이렇게 항주를 동경을 했는데 바로 그 항주라는 공간이 담원과 항주 세 선비가 만난 그런 어떤 이제 항주 세 선비의 그 고향입니다. 근데 참 이런 부분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이제 정통 성리학자였고 네. 학문의 깊이가 얕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홍대용이라는 네. 분이. 그런데 어떤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가 아예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 내지는 대화 토론 중간 어디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다 자기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오늘날에는 그런 확증 편향이 심해져서 정말 자기 같은 생각, 그 어떤 핸드폰의 알고리즘 때문에 자꾸 같은 생각이 더 강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담원도 이제 항주 세 선비를 정말 그야말로 이념이나 뭐 어떤 신분, 국적, 나이를 다 초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더 이런 담원이 만난 그 항주세 선비의 그런 어떤 우정을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인간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대용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글을 남겼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홍대영의 뭐 매연에게 이제 주는 글에는 독서하는 그런 방법과 태도가 되게 잘 나타나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책을 읽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따라 읽는 맹목적인 읽기가 있고 또 그거를 이렇게 좀 따져 읽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홍대영이 뭘 강조를 하냐면은요. 의문을 가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글을 대충 읽은 사람에게는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문이 없던 데서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맛이 없는 데서 맛이 생겨난 뒤에라 진정한 책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존의 권위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그 지식이 정말로 옳은지 아닌지를 직접 따져서 읽는 그런 의문을 갖는 독서를 강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놀라운데 그 의문을 갖는다 혹은 따져 읽는다라는 게 네. 그렇게 이게 그 시대를 생각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 시대는 그냥 공자님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의심한다거나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의심하고 따져야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이제 읽는 과정에서 어떤 그 선현들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해도 된다 이겁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조선 시대는 주자 성리학의 나라라서 어떤 그런 주자의 학설과 다른 생각을 하면 막 사문난적, 유교를 어지럽히는 도적이라고 해서 사문난적.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유교를 어지럽히는 도적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제 귀양을 가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영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스승의 학설을 막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담원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스승이 김원행이라고 18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 이분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요. 정말 묻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그 논어를 읽다가 자기가 의문이 생기면 공자의 행동까지도 비판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당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파성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좀 벗어나기 힘든 그런 구조가 있는데 네네. 자기는 노론이었거든요, 담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론의 입장에서 노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큰 의문이 없는 자는 큰 깨달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 크게 의문을 품어야 크게 깨닫는다라는 말을 살짝 이제 이렇게 이제 비틀어서 쓴 말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의문이 있는데도 말을 얼버무리기보다는 자세히 묻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하는 것이 좋고 또 구차하게 비위를 맞추기보다 할 말을 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궁금하고 의문이 들어도 이렇게 좀 창피하니까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거나 또는 권위가 무서워서 비위를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홍대용은 의문을 품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의문을 품어야만 새로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진짜 맞는 말인데 참 하기 힘든 말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자기 편을 비판하는 것도 뭐 네. 요즘 같은 민주사회로 생각하면 참 옳은 일이고 멋있는 생각이지만 네. 그 당시에는 배신자 취급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뭐 근데 사실은 또 오늘날에도 왜 자기 공동체를 비판하면 약간 왕따가 당하고 그런 거 좀 있긴 하잖아요. 그런 시대 조건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 진실이 궁금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자리에서 좀 더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홍대용은 이렇게 의문을 품는 독서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나요?
네, 사실은 이제 또 홍대영이 이렇게 편식을 하지 않고 굉장히 두루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과학책도 적극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에 이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게 좀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거는 틀림없이 서양의 과학책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느냐? 그 시대 이제 이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이 중국만이 세계의 중심이고 문명국이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던 그런 이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담원 홍대영은 모든 나라는 중심이 될 수 있다. 꼭 중국만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오랑캐 나라도 문명국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의산문답에 따르면 역외춘추론이라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인문학적 용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전 지성사에서 이런 중화 사상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로 그 당시로서는 귀양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되게 위험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위험할 수 네. 있는 이제 발언인데 아마 담원이 큰 벼슬을 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진짜 위험한 발언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네, 근데 이것은 아마 이제 책을 읽을 때 편식하지 않고 또 자기와 다른 그런 생각의 글과 책도 이제 깊이 있게 읽고 또 스스로 객관적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생각이 아닌가. 네. 또 그다음 유학에서는 인간은 귀하고 사물은 천한 거야. 요게 이제 어떤 보편적인 그런 유학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니야. 인간과 사물은 똑같이 소중해. 저 사물들이 이제 우리가 천하다고 여기지만은 더 사물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인간과 비슷하게 어떤 행동 방식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홍대용이라는 분이 책을 읽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걸 보면 우리도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 결국 그 부분을 홍대용이라는 분이 몇 세기를 건너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사님이 담원이 대단한 것은 노론 출신이었으면서도 열린 지식을 표방했다는 점이겠죠. 그 왜 남인과 노론이 싸우던가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18세기에는 이제 노론이 어떻게 보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여당, 제1야당이 남인 이제 요렇게 이제 해당되면 되는데 그래도 영조 정조는 탕평책을 써서 이제 남인들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이제 그죠? 등용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이제 나중에 세도 정치로 넘어가면 그건 노론인 거잖아요. 네, 거의 이제 노론의 세상이 19세기 이제 또 바뀌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학문이나 사상적으로 보면 노론은 약간은 그 원리 원칙주의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벽파들, 노론 벽파들. 네. 그런 노론인데도 이런 사상을 가졌다는 것도 정말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열린 마음으로 만나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이라는 걸 이렇게 혼자만 가두지 말고 늘 두루 만나서 독서도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분들 중국 학자랑은 글로 써서 대화했을까요? 필담했을까요? 네, 필담이에요. 필담했을까요? 물론 이제 아주 기본적인 뭐 대화는 가능했겠지만은 이제 깊은 학술적인 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언어가. 그래서 필담 이제 이렇게 직접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중국과 우리 조선이 이제 문어 체계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는 똑같은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그 한자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죠. 네. 아니 이런 노론 출신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 학자들과의 대화가 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일반적인 노론 학자였다면 그 학자들을 만났을 때 이 자식들 사문 난적이네.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담원홍대영이 그 항주 세선비와의 만남을 글을 이렇게 책을 내요. 그리고 이제 간정동 회후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전통 사대부들이 막 비난하죠. 너 어떻게 중국 사람들과 사귈 수가 있어? 그 오랑캐 놈들과. 특히 이제 홍대영과 동문수학한 김종후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막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막 비난을 퍼붓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이제 있던 이데올로기가 우정윤리를 압도하던 이 시절이었음에도 이제 담원이 정말 그런 중화 사상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는
대단한 생각이고 그러게요.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연안 박지원 있잖아요. 네네. 연안 박지원도 노론이에요. 음. 그러니까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대영도 그렇고 그렇게 다른 생각, 열린 마인드를 이제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잘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노론에 좋은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세도 정치가들이 잡았다는 게 좀 아깝네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좀 아쉽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풀림앙상블입니다. 큰 나무. 풀림앙상블의 큰 나무 함께 들으셨습니다. 김혜정님께서 큰 의문이 없는 자는 큰 깨달음이 없다라는 홍대용의 말씀 기억해야겠어요. 요즘엔 AI한테 의존하는 추세가 너무 강한데 의문을 품는 읽기는 평생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의 탐독가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대용의 독서법과 공부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대용의 독서 태도를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홍대용의 독서 태도는 이제 실심실사, 이거는 홍대용의 정체성을 이제 규정하는 말인데요. 실심할 때의 실심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번역을 하면 참마음. 그래서 요 실심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 아마 홍대용이 항주 새선비를 만난 마음이 바로 실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실심을 갖게 돼야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이 되어서 다른 학문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사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일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진리를 찾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많은 선비들이 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과거에서 이제 진실을 찾았을 때 이제 담원은 그런 공허한 이론보다는 좀 실질적이고 또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이제 좇은 덕분에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펼쳐갈 수 있었고 그리고 실학자로 규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용이 남긴 문장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홍대용 좋아하는 구절 하나 한번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대개 나 자신부터 선해야 마땅히 좋은 사람은 좋아하게 되고 악한 자는 싫어하게 되어 선한 자는 자연히 가깝게 되고 악한 자는 저절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는가? 또한 말하자면 돌이켜 제 자신에게서 구할 따름이다. 이런 구절인데 나 자신이 먼저 선해야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된다. 뭐 이런 구절이에요. 누구 뭐 핑계댈 거 없다 이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좀 남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좀 선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먼저 돌이켜 제 자신에게서 구한다. 요 말이 반구적이라고 하는 이제 네 글자의 고사성어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기 전에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 뭐 이런 뜻이죠. 6606님, 의문을 갖고 따져 읽는 독서, 편식하지 않는 독서, 확증 편향의 세상에서 인간으로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모멘트를 갖게 된 홍대용의 가치를 박 교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설명이 돋보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좋습니다. 홍대용 이렇게 정리하고요. 홍길주, 오늘의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어떤 분입니까? 네, 뭐 공교롭게 같은 홍 씨예요. 이제 담원 홍대용은 이제 남양 홍 씨인데 요 풍산 홍 씨거든요. 홍길주는. 그래서 풍산홍 씨 그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머리도 굉장히 이렇게 뛰어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형이 홍석주인데 이게 영의증까지 오른 굉장히 그 19세기에 정말로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으로 홍연주라고 있는데요. 이게 또 정조의 사위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홍 씨가가 굉장히 뼈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도 있는 그런 이제 명망가여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출세가 보장된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홍길주였는데 이런 성공과 출세의 길을 가지 않고요. 좀 아웃사이더의 길을 택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는 대신에 평생 책 읽기와 이제 독서에 전념하면서 살다 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암을 이제 연암집을 읽고 나서 연암을 가장 좋아하고 이제 존경해서 연암되기를 꿈꾼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벼슬을 안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과거를 보지 않으면은 벼슬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고전 시절에는 과거 합격이 그 가문의 명운과 직결돼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요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형제들이 다 유명해지는 것을 꺼린 엄마가 만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고전 시절에는 권력이 한번 바뀔 때마다 이게 이제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귀양 가는 건 그냥 일상의 일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패족이 될 수 있어요. 가문 자체가 그냥 멸문지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엔 이제 어머니가 한 사람은 벼슬길을 가지 말아야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가문이 종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간 과거 시험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게 참 이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과거에 급제해서 네. 어딘가 이제 입직을 하고 그렇죠. 벼슬을 얻고 네. 뭐 좀 권리도 저 권세도 생기고 네. 돈도 들어오고 네. 그게 이제 사실 입신양명의 그렇죠. 기본인데 네. 그걸 포기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네.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신양명이 이제 유학자들의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계속 보존해 가는 게 이제 당대 선비들 사대부들의 큰 목표였는데 이제 그 과거를 이제 포기했다는 거는 뭔가 이제 남다른 그런 어떤 이제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뭐 어쨌든 어머니가 어쨌든 극구 만류를 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입신양면 안 해라고 음. 생각을 하면 뭐 네. 아무 공부도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어차피 난 과거 시험 안 볼 네. 거니까 네. 뭐 공부는 뭐 해서 뭐해 그냥 평화롭게 네. 행복하게 살지 뭐 이럴 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공부는 또 열심히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에서만큼은 남한테 쥐기 싫어했대요. 그래서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는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내가 다 양보해도 네. 삶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 어떤 열망만큼은 내가 절대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에 보면 되게 재밌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지? 정말 위대해. 그냥 여기서 끝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홍길주는 야, 저 사람과 나는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능력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저 사람이 배운 건 내가 읽은 거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내가 다 아는 말이야.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돼? 하면서 따라가려고 분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면 끝이 없다. 이렇게 뭔가 안주하는 거를 좀 싫어해서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네. 뭔가 안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은 사람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만큼 알아야지 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홍길주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또 뭐 우리가 이제 또 자기 PR의 시대라서 막 이제 자기를 오히려 얼마만큼 내가 아는지를 오히려 더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태도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자기를 잘 알고 잘 보여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식은 정말로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게 저는 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우리 저 소크라테스가 박사학 기자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진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를 알라, 뭐 이제 이런 이제 말을 했는데 저도 정말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배워갈수록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담원 홍대영이 그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담원이 네. 아니라 지금 홍길주죠. 네. 홍길주가 스스로 다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거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연안박지원 잠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는 가죽 부대 속에 글자 몇 개 하는 게 불과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겸허하게 오히려 인정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얘기죠. 네. 왜냐면 요새 이제 SNS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서 어떤 성공을 했고 그래서 네. 이 분야는 내가 1인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의 경험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떤 네. 경험을 해서 거기까지 갔겠죠. 그 자체는 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훌륭하기까지가 네. 그 길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 근데 가지 길이 네, 있죠. 마치 자기가 성공한 그 한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네. 전 사실 그 홍길 선생의 이 얘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길이라는 거는 다양한 길레가 있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가끔 뭐 방송이나 매체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수석 합격한 사람이 내가 이제 삼국지를 읽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삼국지 열풍이 일어난 적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방식인 거고 사람마다 다 길이 다르니까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발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성공한 것만을 진짜 어떤 그 유일한 길인 양 자랑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홍길주 선생이라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네. 우리가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길만이 꼭 성공의 길은 아니야. 사람마다 다 각자 장점이 다르니까 각자의 어떤 장점을 잘 발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다 보면 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도 옳은데 그 길만 옳은 건 아니다. 그렇죠. 홍길주도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홍길주의 독서론이 그 연안 박지원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길주도 일상의 모든 것들, 자연의 삼라만상이 다 책을 읽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연암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게 꼭 활자로 된 문자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눈앞에서 보는 이런 자연 사물, 일상의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음미해야 돼. 문장은 꼭 책 속에 있지 않아. 요런 일상의 자줄구레한 모든 것이 독서야. 요렇게 말한 사람이 또 홍길주인데 요거는 이제 연암의 생각을 자기가 그대로 이렇게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글은 마땅히 단점을 눈 감고 장점을 취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네네, 맞아요. 이제 홍대영의 이제 독서로는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옛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거기에 어떤 단점이나 흠이 있다고 해서 좋은 점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헐뜯기보다는 좋은 점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글이나 생각에는 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 좋은 점만 취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어떤 홍길주의 성격을 이렇게 이제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단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막 비난하는 게 오히려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홍길주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장점을 보고서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우려고 한 사람이다. 네. 제가 이거 책은 다음에요. 그 이제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네네. 무슨 뜻이냐면은 남을 대하면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기추상 자기를 지키면은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라 이런 뜻인데 오히려 이제 남을 볼 때는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은 좀 더 엄격해라 이런 이제 구절인데 홍길주가 그런 생각을 살다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반대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이 우리가. 어떤 단점이 하나라도 눈에 보이면 그걸 네. 지적하고 네. 그거는 이게 맞는 거야라고 말하는 게 마치 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셨네요. 아니 네. 그 저는 얘기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떤 네. 비교적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행동을 하셨네요. 네, 행동이요. 네. 그렇게 저는 했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는 아니지만은 그 홍길주가 쓴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게 돼요. 우리는 흔히 이제 남의 눈에 이제 뭐죠? 그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라는 이제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홍길주는 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 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치관이 독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이 이제 홍길주의 이런 생각이 예. 글을 읽을 때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좋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 성장의 어떤 자양분으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리 삶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아, 그럼요. 관계에서. 없으면 근데, 제발 좋겠지만 그렇죠. 없을 리가 없죠. 네. 근데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럼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또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홍길주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독서론에 있어서도 늘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근데 그 이제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가려내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도움을 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16님께서 홍길주가 연암집을 읽고 남긴 서평을 박수밀 교수님 책에서 읽었어요. 연암은 평생 자기 자신을 알아줄 지기를 만나길 바랐는데 네. 연암의 글을 읽고 바로 나의 얼굴 같다고 쓴 항해를 알았다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아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서로 몰랐나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연암은 18세기고 담원은 이제 19세기 홍길주는 19세기 사람이라서 서로 이제 몰랐죠. 네. 그냥 글만 보고선 알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해는 연암의 글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야 내가 찾는 사람이었어라고 하면서 네 아주 그 문체와 생각까지 다 배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홍대용과 홍길주 두 분의 독서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공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어떤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활자책만 우리가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관찰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적인 것을 대충 보기 마련인데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관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저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지론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가지 못한 것을 간다고 좋은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꼼꼼한 관찰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 홍대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이 생각나네요.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관찰해서 알아내는 것. 네. 그 중국 학자들과의 대담이 사실 그런 것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찰 정신을 가질 때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늘 좋은 글을 써요. 근데 참 좋은 얘기고요. 얘기만 들으면 되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가끔 이제 저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꼴도 보기 싫은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분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홍길주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거를 갖다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다 이렇게 이제 수용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인격이 되면은 존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렇구나가 이제 조금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래 이렇게 각각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야. 우리 생각은 다양하니까 라고 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서로 조정해 가지 않았을까.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배우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대방도 그 마음이어야지 토론이 되지 상대방은 그 마음이 아니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랬을 때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제 상대방은 상대방인 거고 어떤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그래도 존중을 해주고 네,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곰돌이님께서 홍대용이나 홍길주 관련된 책 중에 교양서로 읽어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추천해 주신다면요? 교양서요? 네, 편하게 읽을 만한. 야, 요건 이제 갑자기 근데 이제 어려운 책 말고. 네, 어려운 책 말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은 딱 떠오르는 거는 지금 살짝 당황을 제가 했지만 예. 돌베개에서 나온 어떤 시리즈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태학 산문선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담원과 또 그 담원에 대한 책이 있으니까 네.
그 돌베개 그 책 시리즈를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요 고전이 이렇게 이제 학술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교양서가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렇게 좋은 걸 너무 학자들끼리만 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도 볼 수 있게 좀 쉽게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아는 것과 글을 쓰는 게 좀 다르잖아요. 글을 잘 쓴다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또 대중적으로 쓰는 게 달라요. 네네.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실 그런 학자분들, 대중과 소통을 많이 해주실 학자분이 좀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다음에는 또 이 연암 박지원과 쌍두만차. 그러면 이제 조선 지성사의 빛나는 두 별 하면은 연암과 바로 이제 다산 정약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다산이 가장 존경했던 성호익 두 사람이 이제 남인이었는데 요 두 사람의 또 독서론이 배울 점이 많아서 뭐 두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이라이트네요. 네. 여러분 다음 주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 박수밀 교수님과 다산 정약용과 성호이익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은 다면은 남을 대하면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자신을 지키면은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라는 말이 있다. 홍길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박수밀 교수님의 책 탐독가들 속의 문장 남겨드립니다. 아까 이걸 직접 말씀도 하셨죠. 끝곡 띄워드릴게요. 강은일입니다. 구름의 태동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